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습책으로 꺼내놓은 행정수도 이전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거론된 거는 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건데요. 여기에 공공기관, 또 KBS, 서울대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정말 말 그대로 집값이 안정될지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인데 그래서 좀 당국자라든지 여당에서도 좀 발언 하나하나를 좀 조심스럽게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한 토크 콘서트에서 이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왜곡된 보도다, 앞뒤 문맥을 생략한 채 특정 발언만 문제를 삼은 것이다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표현 자체를 문제로 삼았는데 문맥이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우리 이제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경제 분야 문제로 그치고 있지 않고 그렇죠. 국민들의 모든 관심사가 될 정도로 국가의 대사의 어떤 하나에 해당되는 분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예를 들어 주무장관이든지 아니면 여당 대표든지 정말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요. 현상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 정부 탓을 하거나 그다음에 언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표현이 천박한 도시라는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했고요. 우리 국제 경쟁력에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별로 경쟁에서 미치지 않습니다. 네.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서울을 갖다 폄하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러 지적을 하니까 또 언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핑계 같은 그런 표현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더욱더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심은 정부나 여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면요. 현재는 1주택자들도 갑자기 본인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세제 부담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전세 시장으로 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금 모든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흉흉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언론 탓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매사에 더 책임이 있는 자세로서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해찬 대표가 지금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 앞서서 부산은 또 초라하다,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이어서 서울에 대해서 천박하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민심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이미 다 말씀 주셨고 네. 저는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예, 천박하다는 표현을 한 분이 천박한 쪽으로 자꾸 지금 가는 어떤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는 것 같아요. 부산 얘기도 그렇고 예,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라면 저런 단어를 쓰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국가의 어떤 대표라는 원내대표라는 그렇죠. 여당의 중직에서 당대표죠. 국민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울 시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좀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을 다 포용하고 안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사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입이 너무 많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집권 여당은 입 자정작용을 좀 해야겠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시장 해주셨었죠.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건 이미 정책으로 어느 한계가 있고 시간이 좀 있어야지 이제 효과가 나니까요. 제가 볼 때 이건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을 만약에 정부 당국자들이 보고 계시다라면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아픔을 하나하나 좀 헤아리고 좀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이 좀 안 보여 이 정부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진정성을 가지면 국민들이 알아줍니다. 네. 정부가 대책을 던졌을 때 조금 힘들거나 조금 어려운 말이나 상처가 되는 말도 진정성이 담보가 되면 그나마 참아주는데 우리 국민이 착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정성도 안 보이고 말은 함부로 내뱉으니 네.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 당국자들이 좀 모여서 다시 한번 대우각성하고 정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거 좀 같이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국민들이 최근에 부동산 정책 여러 번 거치면서 그걸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상처를 받았고 근데 사실 여당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굉장히 거대한 힘을 실어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오니까 너무 민심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는 싶은데요.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던 그런 행간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단어에 대해서 너무 좀 천착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다만 기본적인 생각들을 이제 그 서울의 그 집값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측이라든가 정부 관계자가 서울의 집값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본인들의 책임도 있고 네. 또 나름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뭔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네. 좀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계속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그런 문맥상의 문제보다는 예. 어떤 하는 특정 단어에 어떤 계속 뭔가 집중을 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거기도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기본적인 이제 생각 자체가 약간은 좀 계속 그런 생각이 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드러났다는, 거는 네. 조금 그거는 좀 다른 우려될 국민들의 만한 일반적인 부분이죠.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해찬 대표가 요 발언을 했던 자리가 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표현도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지금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종시로 국회라든지 청와대를 옮겨서 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당의 논리인데 얘기가 나오자마자 벌써 세종시가 뭐 집값이 들썩인다 이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그럼 세종시로 이거 옮기면 집값이 안정되는 거냐라는 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위헌 판단이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그렇죠. 2004년에. 지금 아마 여권에서는 이제 거의 180석 가까운 이제 절대 다수당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걸 안 되면은 뭐 입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뭔가 어떤 하나의 반전의 부동산 시장 문제로 인한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인 전국의 어떤 반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세종시로 옮긴다고 했을 때 이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의 본래적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측면들이 있고요. 여론조사를 한번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사실은 뜬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권의 대표 되신 분이 여당의 대표 되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50% 조금 넘는 쪽에서 국민들이 여론에 있어서 지지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또 이래 보니까 한 56% 정도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가 나라의 100년대계, 1000년대계를 바라보는 수도의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현재 서울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이걸 갖다가 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효과도 지금 확실히 검증도 되지 않고 장담도 할 수 없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집중적으로 하면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세종시에서는 가격이 호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서울의 청와대나 국회나 이런 모든 기관들이 지금 세종시에 소복하게 모였을 때 그럼 세종시는 다음에 서울시와 같은 이러한 또 부동산 시장에 그 많이 모였다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제2의 서울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논리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야 만일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든 기관들을 전국적으로 다 흩어야 되겠죠. 분산을 시켜야 되네요. 그런 식으로 논리가 되니까 지금 사실은 아마 국려지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당정청에서 많은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뚜렷한 어떤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세종시로서의 우리가 행정 수도에 옮기는 이전 문제는 보다 더 신중해야 되고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여권 대표가 국회 어떤 발표 과정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던지든 물론 내부적으로는 본인들은 뭐 검토를 해왔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동안 아무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꾸 좀 이야기하다 보면 국민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다 참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울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다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네. 모든 정책과 대책을 3년 동안 정부가 내놓고 정부가 시장을 흔들고 하는 그런 관여를 했을 뿐이지 시민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본인들의 업무에 보통 생활에 그냥 몰두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 어쩌라고요? 근데 그 모든 책임들을 서울 시민, 서울이라는 지역에다가 모두 다 그에다 몰아가는 것은 다소 조금 과한 책임 회피성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세종시의 수도 이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동산 해결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좀 신중하고도 정말 제가 꼼꼼하게. 예, 네. 꼼꼼한데 100년 대계, 네. 1000년 큰 그림을 좀 대계를 봐야 예, 되는 좀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 뭐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옮겨져서 청와대도 이제 세종시에 있고 뭐 국회도 세종시에 있게 되면 세종시가 또 하나의 서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뭐 균형 발전이라기보다는 서울도 집값 오르고 뭐 세종도 오르는 이런 기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주셨는데 집값이 안정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장기 물론 저 말씀대로 단기적으로는 예. 효과를 못 봅니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발표하고 나서 뭐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김태년 이 정부의 이제 당국자들이 원내대표가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표현을 잘 못해요. 국민 전달력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 집권 여당 다수당에 취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도에 이미 지시를 해가지고 40건의 보고서를 받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2안, 2안, 3안 해가지고 1000만 평을 하냐, 2000만 평을 하냐 뭐 이러면 세종시 논산 일대하고 영균 네. 일대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다 있었어요. 있던 것이 그 79년에 좀 불의의 사태로 네. 그걸 시행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행정수도를 하면서 예. 취임하고 나서 그 착공식 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못 이룬 위협을 내가 이어서 한다. 참 아이러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국가 대계를 위해서 박정희 예. 대통령도 생각을 한 것이고 수도권 과밀화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보다 보니 이게 정답인 것 같은 거예요. 왜? 아까 저 말씀 주신 대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다라면 예. 만약에 북한을 지금 적으로 간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간주한다라면 서울이 휴전선에 붙어 있는 게 나아요? 좀 떨어져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도시 과밀화 방지, 2번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한 150km,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수도를 정하자.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수도가 먼저 함몰되면 지휘부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논리에 하면 당연히 세종시가 맞아요. 맞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잘 이행을 하는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위헌 소송도 났고 위헌 판결도 관습헌법이라는 묘한 그렇죠. 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헌법에는 없었지만 네네. 관습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 말이 앞뒤가 안 수도라는, 맞잖아요. 네. 헌법에 없는데 무슨 관습헌법이에요. 그것도 좀 문제가 갑놀박이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또 그걸 기업 도시로 또 체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면은 보수 여권 예전의 여권이죠. 그분들은 기득권이다 보니까 여기 재산이 많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연결해 보고 그리고 우리 국민과 젊은 세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이렇게 계속 밀집되는 게 발전이 있을까? 한계가 있죠. 전 세계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밀한 인구의 반 이상이 모여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들 어느 적정선에서 이건 너무 문제점이 많다. 도시로서 한계점이 많다고 판단되면 행정수도라는 것을 위성도시라는 것을 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시끄럽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나왔잖아요. 젊은 층 세대들은 가중출 계산하면 60-70% 이상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서울에만 있으니까. 젊은 층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우리 저 60, 70대 분들은 옮기는 거 다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 네. 시대는 흘러가고 시간이 10년, 20년 흘러면 결국은 이거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화두를 던질 때 표현을 잘못했다. 국민과 백년 대계를 위하여 이러이런 뭐 역사도 있고 이어가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마치 무슨 면피용으로
이 부동산 대책이 막 흔들흔들거려 이런 모습이 좀 보기 안 좋다 보니까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떠세요? 일단 이미 그 세종시에 벌써 정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벌써 3분의 2 이상 이사를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안 간 어떤 기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이제 청와대라든가 국회가 세종시에 뭐 아직 가지 않았고 예전에는 이제 있죠. 그게 이제 가야 네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그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국회나 청와대 가시려면 가시면 됩니다. 가시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하는 방법 중에 그것을 법률을 개정하던 국민투표를 하던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뭐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든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 국가 균형 발전에 맞다고 하면 예. 뭐 국민들의 합의가 또 그렇고 국민들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처음에 집권 초기부터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집권 3년 차가 지나서 이제 옮긴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뭐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 네. 같은 데가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 부동산 가격 앙등을 막기 위해서 뭐 다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주고 어떤 것이 종인지가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옮기는 거야. 그건 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원인 자체가 이렇다면 좀 뭔가 이상한 논리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총체적인 생각과 계획 이런 것들이 없이 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목적 그것처럼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그 뭐 제가 그런 볼 때는 뭐 방법적인 단어를 이런 부분이 단어도 저도 쓰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가 지속되어 왔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즉흥적인 느낌도 듭니다. 즉흥적이다. 지금 근데 사실 뭐 청와대, 국회 얘기도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한 100곳 정도를 지금 네. 뭐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1차로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한번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과를 좀 보고 나서 2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혁신도시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과연 성공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정 수도로서의 행정 수도는 아니지만 네네. 행정 도시로서 굉장히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그곳에 지금 정부 기관들이 대부분 다 내려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조차도 세종시에 뭐 하나 가지고 있고 서울에 하나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양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뭐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아마 오늘도 월요일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통근 버스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요. 형식과 실제 외관과 내용이 사실 좀 괴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혁신도시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옮겨갔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정부가 중간 점검을 거치지도 않았고 중간 점검에 여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어렵다라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지금 예를 들어 뭐 서울대를 옮겨간다, 뭐 왜 뜬금없이 서울대를 갖다가 옮겨가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 제가 요 예만 들겠습니다. 네. 서울대라는 게 참 우리 대학 가운데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가장 우수한 대학이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서울대를 관악산에서 예를 들어 세종시든 어떤 지방으로 옮겼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서울대가 옮겨갔으니까 거기에 많은 인구가 서울대를 찾아서 집중할 것 같습니까? 지금 서울대가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들은 지방에서 상경에서 와서 하숙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모든 가족이 그 학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옮기거나 행정 우리 관련된 기관을 옮기거나 아니면 지금 산업은행이나 KBS 등등에서 공기관들을 옮긴다고 하는데 옮기는 거는 옮기는 거고요. 거기에 많은 그 가족들이나 관련되는 분들이 그 따라서 다 이주를 하느냐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수년 동안을 갖다 충분히 이미 검증할 수 있고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치 정략적인 어떤 하나의 대상물로서 자꾸 이걸 갖다 끌고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지친 마음을 돌려주려는 기분 전환시켜 주려는 건 좋은데요. 기분 전환이 아니라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게 하나 더 어깨에 짊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내뱉지 말고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세종청사에 있는 제가 담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뭐 사무관 네. 또 뭐 국장, 과장들도 이제 세종시에는 오피스텔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없고 가족분들은 그냥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내려온다고 뭐 주거를 다 환경을 옮기고 이런 변화가 사실 아이들 있는 가정은 그게 또 쉽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공공기관 이전 갖고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나 이제 세밀히 보면 영향 크나 어떤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잖아요.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대결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서울에 아까 그 기관들 중에 주택금융공사를 취직하고 싶어요. 그럼 예. 서울을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주택금융공사가 부산에 갔어요. 예. 갔으면 서울을 굳이 않아도 거기서 취직을 할 수가 있고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면 미미하지만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를 조금 분산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효과가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준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봐도. 다만 이제 이 정부가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18년 초에 해가지고 계속 이 부분은 뭐 준비가 되고 있던 거고 네. 뜬금없는 건 아니고 행정수도가 이제 좀 뜬금없이 나왔죠. 네. 행정수도하고 공공기관 이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놀다 보는 모습 보니까 조금 미스매치 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이전은 결론적으로 큰 효과는 없으나 심리적으로 그 네. 국가 대결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효과, 부동산 뭐 가격을 낮추는 네. 이런 효과에는 교수님도 좀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뭐 약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둘다 약간 결론적으로 네. 약간 효과가 있겠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대학들 유명한 예. 대학들이 뭐 스카이 대학들이 지방에 간다, 내려간다. 예, 내려간다. 뭐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캠퍼스가 새로 지어지는 곳 근처에는 당연히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소비라든가 상권이 이런 생기겠죠, 것들을 또. 좀 어느 정도 예. 늘리는 효과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러한 밀집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뚫고서 뭔가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거는 좀 약간 아직은 뭐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효과 자체를 누리기 위해, 그러니까 뭔가 하기 위해서 예. 학교들이 또 협조를 하거나 좀 어느 정도는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강제한다? 이것도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뭐 그 학교나 재단 또는 학생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또 협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뭐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2번의 정책 동안 아직 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말 그 뭐 어떤 경우에는 약간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들은 또 뭐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뭔가 아이디어처럼 불쑥불쑥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 학교 문제를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네네. 학교 부분은 저도 사실 옮기는 거에 대해서 네. 예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나왔다가 이게 이제 주저앉았는데 그렇죠. 조금 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 놓쳤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해외 어떤 행정수도 이전 사례들이나 위성도시, 신도시 어떤 성공 사례들을 보면 네. 이 도시라는 자체의 근본이 뭔가요? 교육, 경제, 문화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얽혀 있고. 우리나라는 서울에 너무 좋은 대학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일시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조성기 박사님도. 그 말씀처럼 이 서울에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네. 눌러앉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밀화는 분명히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 네네. 내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를 만들 때 예. 대학을 갖다가 프랑스 파리 주위에 세르지 뽕뚜아즈인가라는 신도시가 있는데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한 140만 정도 되는데 5개 대학을 유치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면서 5개 대학을 유치해서 산학의 어떤 형태를 다 취해버려가지고 그렇네요. 분산 효과도 확실히 누리고 교육 그 도시 자체도 자족 도시로 지금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그 학생들이 뭐 그 회사를 다니는 기업을 거기에 다니는 이미 이런 기업이 있어요. 식이 될 수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굳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안 나와도 좋은 기업들이 그 세르지 뽕뚜아즈인데 다 유치가 돼 있으니 거기 가서 대학을 공부하고 바로 취직을 하고 이렇게 분산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데 우리는 이 급하게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집 짓기에 바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못한 것 부작용들이 같고 나타나죠. 굳이 지금 상태에서 세 대학을 옮기면서 또 국민 힘들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세종국립대학 이런 거 만들고 기업 유치해주고 그거 반대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 이게 제가 있는 건 놔도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요거 말씀드리고
했을 때 분명히 분산 효과는 발생하고 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미 다 경제, 문화, 도시, 교육이 다 세팅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청와대 국회 간다고 무너지지 않거든요. 뉴욕에서 워싱턴 DC가 갔을 때도 전혀 문제 없이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학교 문제를 짧게 볼 건 갖다가 아니죠. 했으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학 부분에 대한 이전이 특별한 어떤 인구를 갖다가 흡인하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는 게요. 지금 일부 옮긴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포항공대, 포스텍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도 있고 또 카이스트도 지금 대전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민족사관고가 지금 강원도에 있지만 그쪽 지역이 막 교육의 뭐 부흥 도시로서 지금 발전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프랑스의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우리와의 개발 방식이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뭐냐면 교통시설을 먼저 구축을 해놓고 네. 그러니까 제가 가고 놀랐던 게 제가 그때 갔을 당시에는 신도시가 아직 많이 이제 완성 단계가 아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게 우리의 어떤 개발, 우리는 먼저 사람과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지하철을 하니 많이 하던 그런 그렇죠. 것으로 12년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나 어떤 방식과도 전혀 다른 부분들을 일부만 가져와 가지고 그걸 한 참고 사례로 삼아 가지고 뭐 지금 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과의 괴리 또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뭔가 기대했던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진국 사례나 또 해외 사례들을 저는 참고하는 건 대단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그 참고할 때 본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곁가지의 몇 개를 가져와서 조합해서 국민들에게 이렇다라고 해외 사례를 이렇다라고 소개를 했을 때 국민들은 그 부분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걸 믿고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왜곡된 결과나 의사결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정부가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오늘 제가 당부를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좀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행정수도 이전 또 공공기관이나 학교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9090님이 뭐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걸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책이 긴 안목이 없고 즉흥적인 게 문제네요. 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분은 송도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인 것 같습니다. 548 하나님은 연세대학교 송도에서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활비만 더 들어서 가난해졌어요. 라고 학교를 옮기는 것 자체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6200님은 지방은 기관 이전으로 양적 성장하고 서울은 슬림화로 질적 성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929님은 세종, 대전 집값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분산 효과는 없고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금은 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려되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토론 계속 진행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에 반영하고 또 질문 있으면 전문가들께 여쭤보고 대답을 구하는 시간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정부가 이번 주 정도에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지금 어떻게 그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기존에 이제 예정돼 있는 3기 신도시 이외에 다른 주요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추가적으로 한 10,000가구 정도 이상의 그렇죠. 추가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정도 10,000가구를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10,000가구 정도 늘어난다면 이게 하면 공급 확대에 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에는 굉장히 못 미칠 것이라고 부족할 보고 것이다.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보면요 상반기에 본래 예상되었던 게 이제 공급이라는 부분들을 갖다 신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허가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또 준공이라든지 이런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우리가 친근한 분양만 관련해서 볼 때 네. 원래 분양 상반기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정보다 굉장히 줄어가지고요. 지금 4,300가구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당초 목표에는 한 70% 정도, 7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뭐 당군 이래 최대의 어떤 분양 물량과 상시는 대단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분양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현재 거의 좌초 단계에 있는 그런 표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상태에서 1만 가구를 충분히 추가적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시장에
뭔가 근본적인 해결될 건 아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도심지 내 공급을 하는데 이 용적률을 올리거나 청수를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찬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이러한 도시 정비 사업을 근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촉진시키는 쪽에 근간을 가져가면서 그 밖에 이제 예를 들어 용적률이나 이런 청수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서로 상승 효과를 가지면서 상당히 근본적인 서울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급 부족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그런 쪽만 지금 가져가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정부가 보면은 뭐 지금 종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으로 기존에 있는 그 지금 일반 주거 지역에 2종이나 3종을 갖다가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업 지역에 해당되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높이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존 기준보다도 준주거 지역이 500%의 용적률이라면 이걸 1000%까지 올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 수치상으로 또 맞출 수는 있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 서울 시내 여러 가지 종 구분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지역의 교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방적으로 2배, 3배의 주택을 공급하는 식으로 이걸 갖다 기준을 사실 확 바꾸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교통 부분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3기 신도시 문제도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교통 문제가 사실은 명확한 해결책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 못했거든요. 막연히 GTX나 SBRT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도심지 내에 지금 숫자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교통 문제나 이런 추가적으로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하지 않고 숫자 10,000 가구다, 20,000 가구다 이러기에 지금 많이 이제 함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또 즉석 또 떡볶이가 네. 나오지 굵고 않을까. 모양은 근데 맛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뭐 말씀 주시는데 좀 왜곡된 좀 잘못된 정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1만 가구에 대해서 효과 이거 물어주셨는데 네네. 1만 갖고는 이제 다 풀기는 미약하지만 정부가 열심히 공급 대책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여러 개를 다 합해가지고 뭐 10만이나 20만을 맞추겠죠. 그래서 앵커님이 1만 가구가 효과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에서 1만 가구 갖고는 당연히 효과가 없겠지만 네네네. 여러 개가 같이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중에 이 고밀도를 개발했을 때 교통난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요 택지에서 용적률 상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교통난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차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같이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통계획까지 무시하고서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좀 그 정정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집이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은 탈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은 또 수용력이 높잖아요. 교통 환경 영향 평가 대중교통이 더 많은 곳들은 교통 체증이 없습니다. 프랑스나 암스테르담이나 뭐 덴마크 다 가보시면 네네. 대중교통이 수송수단의 60% 70% 하는 곳은 교통 체증이 없어요. 우리처럼 대중교통 수송 분담 능력이 10% 20%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가용이 많다 보니까 체증이 더 많은 것이지 네, 그런 근데 부분을 잘 고려해야겠죠. 아마 근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려하는 거는 차가 막히는 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그 왜 대중교통을 탔을 때 그 밀집도 혼잡도 있잖아요. 너무 지금도 출퇴근이 너무 어려운데 막 푸시맨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에 뭐 집을 사놓았던 분들은 반대할 수 있는 여지도 그럼 분명히 존재할 것 그 같거든요. 앵커님이 주신 질문 그럼 집을 공급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더. 아니 그건 그게 아닌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였을 때 오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그러니까 수 정부 있을까인 입장에서는 거죠,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네네네. 생각해서 도로가 앞으로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이 체증이 심할 것 같다. 네네네. 이러면 거기는 고밀도 개발을 안 하겠죠. 그리고 어느 교통 수송량들을 체크해가지고 예. 그 중에 이 지역은 고밀도를 1000% 줬을 때도 교통량이 수반되는 것이 영향이 약하겠다. 충분히 수용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선점하다 같이 보니까 감안을 해서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선점하다 보니까 뭐 1만 가구로 그치는 것이지. 만약에 네네. 마음 먹고 뭐 전 역사권에다 다 뭐 1000% 올리면 10만 가구 금세 나옵니다. 근데 이걸 숫자가 적은 이유는 그겁니다. 교통 모든 걸 문제나 이런 걸 다 고려하다 체크하다 보니 선별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이런 지역들이 네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온 거로 좀 보고 그 지금 있거든요. 믿어도 됩니까?
저 그 얘기를 언론에서도 보고 예. 애초에 그 공급 대안 검토할 때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어요. 아직 뭐 발표된 보도자료 공급 방안이 발표된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알수 그래서 있을 것 막 같습니다. 논란이 되면 또 욕을 먹잖아요. 이 정도가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두 아마 그 분 정도는 위원님들 생각하지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동일한 어떤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자들은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뭐 대통령께서도 뭐 발굴을 해서라도 만들어라 하니까 네네. 뭐 5월 6일 날 56 그 공급 대책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617 그다음에 720 대책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발표가 되겠는데 공급을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뭔가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기존에 있던 보유자들이 그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에게 그것을 기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정부는 예전에 2017년 6.17 조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3번 또는 8.2 조치 때로부터 22번의 조치를 하면서 후자 쪽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내놓는 방법. 그렇죠. 시중에 기존에 있는 매물이 주택을 많아지도록 내놓게 해서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왜 좀 올랐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720 조치 때라든가 617 조치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세금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뭔가 이걸 갖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게끔 보유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것들을 올려서 뭔가 내놓게 하겠다. 못 예. 팔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분들은 이익 형량을 해볼 거라고요. 내가 보유하는 어떤 이득과 그렇죠. 보유해서 내야 되는 오르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다 것과 따져보겠죠. 내가 팔 때 그 발생하는 얻는 수익, 비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익 형량해서 어떤 것들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매물을 내놓거나 안 내놓거나 할 텐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도 현재는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훨씬 판단하는 더 거네요. 팔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매물 안 내놓거든요. 지금의 현재 상황은 제가 보기엔 지금의 집값이 합리적이거나 그만큼 오를 만하다.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유동성 증가에 따른 어떤 가격이 그 정도 될 만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것이 실제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내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데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희소하기 때문이잖아요. 매물이 희소한 예를 들어서 2000세대, 3000세대 되는 단지에 매물이 두세 개밖에 없다면 어떻게 보면 가격이 그 오르겠죠. 본질적인 가치보다 유동성에 따른 수요자들이 계속 바치고 있으면 그 원래 있는 그 원래 본질적 가치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구입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안 사면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다시는 내가 주택을 구입할 그렇죠. 수 없는 거 아니야 한다면 어쨌든 공급자가 공급을 많이 내놓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것을 갖다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라든가 약간 거래세는 아니지만 거래 관련 비용들을 낮춰놓게 되면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의 논리가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동의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논리를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해보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면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단지에 있는 통용되는 호가보다 제가 보기엔 그 가격에 절대 팔 수 없을 겁니다. 매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 거래가 되면 그 거래되는 가격이 지금은 그 거래되는 가격이 가장 최저가지만 네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면 한 번 거래된 그 가격이 가장 최고가가 될 가능성이 그럴 높습니다.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양도세를 갖다가 일시적 완화해주는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때 실제로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화됐던 몇 달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 뭐 내놓은 대책에도 세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스탠스 자체가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스탠스와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반대 방향이죠. 스탠스여서 예. 다시 돌아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계속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하는 것은 예.
한쪽은 안 하고 계속 공급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공급하는 것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2024년 정도 돼야 겨우 시범단지 정도가 입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5, 6조치에 나왔던 7만 가구 하겠다고 하는데 그중에 4만 가구를 도심에 무슨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정도 용적률 올려서 좀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대량의 공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조합원이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순 증가분이 늘어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단순하게 신규 아파트의 숫자만 놀릴 뿐이지 순 증가분을 넓히는 또 아주 확실한 그런 정책도 아닐 방법은 수 되지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정부가 시행사로 들어가서 네. 하는 뭐 공공 재개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공공 재개발 그러니까 뭐 투기 세력의 뭐 차익 실현하는 걸 좀 막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공급 부족까지도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뭐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우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전문가들의 지적을 이제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지금 코너에 몰린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정비 사업을 풀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뭐 도심지 용적률만 올리고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에 대한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그냥 해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아까 시세 차익을 그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그 규제 기조를 갖다 계속 이어는 가고 싶고 풀어는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들고 나온 묘책이 아닌 묘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까지도 재건축 단지까지도 이제 공공성을 갖다 강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는 것과 함께 많은 그 현재의 그 재건축 단지라든지 재개발 단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미 이제 성수동 지역에 있어서 성수 그때 아마 전략 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예.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2010년도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투명성, 그다음에 이제 그 효율성을 갖다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단지라고 지금 되어 있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죠. 10년이 지금 흘렀는데 아무것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 그때가 이제 설계자, 시공자 선정부터 해서 관리 처분 계획 단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보면은 착공 단계까지 이제 사실은 공공에서 다 우리가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하려면 공공성을 가미하니까 증가되는 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임대주택을 반드시 공급하는 쪽과 접목을 시키겠다. 네. 그쪽에서 메리트가 별로 확 없다는 반감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정부나 이런 쪽에 정책 당국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정비 사업에서 공공에서 과연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시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에서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충분히 민간의 충분한 자원과 효율적인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고 지금 돼 있는데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예. 나서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공공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관영으로서 접목시키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코 시장에서 아마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지금 뭐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이러니까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청약 시장을 많이 두드립니다. 청약 통장 갖고 네. 청약 시장이라도 두드려서 네. 여기서 기존에 나온 주택이 아니라 새로 나온 주택이라도 어떻게든 좀 받아봐야겠다라고 도전을 하는데 뭐 얼마 전에 저희 100대 1 얘기도 했었고요.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지금 뭐 못해도 한 30대 1, 40대 1, 70대 1. 그러니까 쉽게 구하기는 어려워요. 청약도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닌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청약 시장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청약이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로 운영이 되니까 가점을 얻으려고 보면은 한 60점은 넘어야지 뭐 안정권에 든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30대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60점을 얻을 수가 있나. 이게 뭐 자녀가 없고 이러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가점제에서. 근데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뭐 연세가 좀 있으신 가족이 좀 부양 가족이 있고 무주택 기간이 길었던 가족들한테만 돌아가는 이제 뭐 역효과라는 게 난다고 또 젊은 층들은 성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뭐 60점 넘으려면요. 일단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돼야 되는데 30대가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또 청약 통장을 10년 이상 부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부양가족 수도 좀 돼야만 그렇죠. 60점대가 넘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게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쉽지는 않은 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인 후에 이제 7년 이내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7년까지만 신혼부부로 인정을 신혼부부 해주죠. 인정하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예비 신혼부부도 인정을 해줘요. 1년 이내에 이제 뭐 혼인을 하겠다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하긴 하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일단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이 그럼요.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본인들은 주택을 구입할 만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요즘 얘기 나오는 게 30대 패닉 바잉. 그래서 패닉 바잉. 내가 살 수도 없다. 청약도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계속 오른 것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어쨌든 인서울이 됐든 서울에 아니면 서울의 외곽의 수도권 언저리에서도 어딘가에.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키핑을 해놓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못 사는구나. 이번 생애에서는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현재 통계를 보면 30대가 상당히 그 주택 어떤 그런 공급 이제 그 매수 비율이 좀 높긴 해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30대가 사면 그다음 누가 살 거냐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이게 끝물이냐 아니냐. 그러면 30대들에게 앞으로 주택 가격이 현재보다 얼마나 더 떨어질 거냐 조정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뭔가 훌륭하고 괜찮고 살만한 주택들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희망을 주지 못한 정부의 어떤 책임들도 어느 정도 책임론이 이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청약 저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30대가 집을 투덕투덕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부 언론들하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점제에서 지금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20% 공급하잖아요. 예예예. 그 젊을 때 정상적인 대부분의 우리 그 뭐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위 5% 10% 빼고는 다 중산층입니다. 그러면 무슨 뭐 몇 억이 돈이 어디서 납니까? 없죠. 당연히 돈을 직장생활에서 벌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무리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 패닉방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이 젊은이들 불안 심리를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레거 시민들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봅시다. 30에 돼서 이 생애에는 뭐 집을 못 산다 그러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줄고 있어요. 만약 행정수도 이전까지 돼요. 그리고 50만 원 집이 나와요. 좀 있으면 4, 5년 뒤에. 그러면 그 30대 중에 지금 살만한 사람들이 막 다 샀다고 쳐요. 그럼 이제 20대가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시장 끝물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상. 아주 피크를 지금 아주 마지막 불꽃놀이 느낌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이것이 끝인데 과연 끝은 어디로 갈까요? 10대까지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0대인 분들이 만약 20년 뒤를 가정을 할게요. 집이 50만 채, 70만 채가 나오고 이제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 시간이 바로 오고 있습니다. 벌써 저번 달인가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됐어요. 이런 거를 볼 때 무리하게 젊은이들한테 패닉바이다, 이 생에 못 산다, 영끌 이런 단어들로 더 불안감을 붙이니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이게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포기 상태 아니면 어떻게든 부모가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 세력이 과연 20%밖에 안 된다라면 50%가 비중을 차지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 거래에서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30대에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부모가 도와주는 어떤 형태든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너무 과잉으로 해석해가지고 요새 오늘 기사 보고 제가 슬펐는데요. 20, 30대와 40, 50대 전쟁 시작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기사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20, 30대도 불만, 40, 50대도 불만. 이거는 정부가 해결해.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볼 때 기존 투자한 갭 투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든 양도세 중과를 물고라도 털려면 집값이 더 올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불꽃놀이 같다는 생각도 제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는 게 이 정부가 아주 지금 너무 이제 진정성이 없는 게 느껴지는 게 전월세 오늘 아침에 지금 법제 사법위원회 돼가지고 네네. 임대차 3법 통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거 되면 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금은 세금대로 뺐고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이런 집권 여당의 어떤 광폭 행보인데 이건 네. 좀 잘못됐다. 우리 다주택자분들을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 교수님 의견에 좀 적극 동정하고 그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주에 정부가 일단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는
투자자들 또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실거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급 방안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교수님 연구위원, 한문도 교수, 최영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